여러분, 한국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학인데요. 오늘은 이 한국학이 겪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정체성 위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한국학이 도대체 뭘까요? 어때요?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해요. 바로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한국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학자조차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라니, 전문가들조차 딱 부러지게 정의를 못 내린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넘겨보죠. 예전에는 한국학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전통적인 시각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딱 비교해 놓으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예전에는 한국학 하면 보통 문학, 역사 같은 고급 문화, 그리고 궁궐, 한복, 김치처럼 뭔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들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대표 이미지랄까요? 가장 빛나는 모습만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한 한 무리의 학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기존 방식에 정면으로 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거죠. 이 학문적인 논쟁이 그냥 딱딱한 이야기 같으시죠? 여기에 아주 생생함을 더해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학자인 정원목 교수가 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한 원로학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재밌긴 한데 이게 한국학이랑 무슨 상관이죠? 와,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거죠. 당시 이것만이 진짜 한국학이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벽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날카로운 질문이 오히려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정 교수와 동료들은 이 일을 계기로 그래? 그럼 한번 제대로 흔들어보자 하고 결심하게 돼요. 기존의 한국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아예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릴 아주 도발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한국적인 것의 표상들입니다. 이들의 목표는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래되고 낡아서 더 이상 맞지 않는 지도는 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생생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겠다는 거죠. 자, 그럼 새로운 지도를 그리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좌표죠. 연구팀은 이 좌표를 찍기 위해 기존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키워드들을 찾아 나섭니다. 현대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기 불편한 현실까지 날카롭게 담아낸 키워드들. 그게 몇 개였냐면요. 바로 32개였습니다. 여기 키워드들 좀 보세요. 재벌, 광장, 여성 혐오, 자살. 와,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게 무슨 한국학이냐고 했을 법한 주제들이죠. 연구팀은 일부러 이런 것들을 고른 거예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뜨겁고 복잡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들여다보자, 이런 의도였던 거죠. 이 프로젝트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는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란 게 박물관에 고이 모셔둔 유물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갈등과 논쟁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꿈틀대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제 판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단순히 우리끼리 한국사 정의를 다시 해보자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세계학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지식 수입국에서 지식 수출국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든 이론을 가져와서 한국 사회는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한국의 아주 독특한 경험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우리만의 이론을 만들어 수출하자.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인 거죠. 실제로 자료에 나온 이 지식 소매상이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와닿지 않으세요? 더 이상 남의 물건, 그러니까 외국의 이론을 떼다가 파는 소매상 역할은 그만하겠다.
이제 우리도 직접 이론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 생산자가 되겠다는 그런 지적인 독립선언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K-팝 팬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1단계, 먼저 한국의 이 독특하고 강력한 팬덤 현상을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2단계, 여기서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나 팬들의 노동 같은 개념을 뽑아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의 다른 팬덤 현상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출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 미국 팬덤 연구에 기댈 필요 없다. 팬덤 연구는 이제 한국의 원조다. 실제로 K-팝 팬덤 연구 같은 분야를 보면요. 이미 한국이 세계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질문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볼까요? 분명 이 프로젝트는 한국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도발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이 시도가 한때 뜨거운 반란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학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빛나는 K-팝 아이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힘겹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 둘 모두가 한국인이고 이들의 삶이 모두 한국적인 것의 일부라면 대체 오늘날의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끝나지 않는 질문 자체가 지금의 한국을 이해하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